자, 이율팀의 이율이고요. 일단 지금 제가 맡아서 해야 되는 과목들은 교과교육론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는 법교육하고 그 다음에 정치교육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과목이 이제 여러 과목이다 보니 거기다 또 이제 시간표에 보면 온라인 특강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특강들은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나요? 계획 안 세우셨어요? 내일까지 다 들어보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죠. 그 오프라인으로 일단 전개되는 강의는 그 박지원 선생 경제학 원론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회과 교육론 오늘 저녁에 개론서 가지고 하는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제가 작년에 이제 경제학 원론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학 원론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작년 강의 1, 2월 강의를 일단은 오픈해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놓치는 부분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습하는데 좀 편하게 나중에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인강을 작년 1, 2월 인강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작년 1, 2월 인강을 보시고 거기에 보면 이제 확인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습한 걸 연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자기가 기입형에 스스로 한번 답을 적어 보시면 또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건 그 이런 거죠. 저 인간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다 하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학부 때는 내용학을 사회과학을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교육학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좀 드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용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가서 교육학을 전공한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좀 다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강의를 정치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법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육학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뭘 하지? 아무튼 이렇게 이제 여러 기타 등등의 강의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칭이 이제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래서 선배 교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는 전공이 도대체 뭐냐?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통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통섭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전공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은 공부를 했던 경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외환위기가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이유가 좀 있어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시공부를 했는데 제가 했던 고시공부가 이제 사법시험하고 그 다음에 행정고시하고 CPA를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공부를 이것저것 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공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저도 수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이고 어떤 마음인지는 대충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마다 우리가 강의를 구성할 때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딴 거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매해마다 좀 고민을 합니다. 작년하고도 역시 프로그램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방법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아마 1, 2월 때 3, 4월 때 진행되는 과정도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강의를 선택한 만큼 믿고 따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4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좀 공부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습관을 좀 들이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한 습관을 들이려면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대학 4년 동안 8시간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1, 2월 달이 그래서 힘들어요. 1, 2월 달은 의욕은 앞서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되는 이유가
대학 4년 동안 공부 습관이 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 2월 달은 최대한 부담을 좀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편하게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도 일단 열어놨고, 그 다음에 특강도 열어놨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좀 잘 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요일 저녁마다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2차 수업 실현 지도 때문에 안 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 해결이 안 되는 모든 과목을 들고 오시면 제가 남았다가 질문을 받고 갈 거예요. 예,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일단 저랑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시간들 한번 가져보시고요. 예, 뭐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1, 2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좀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 2월 달은 최대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일단 수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례 중심으로 일단 접근을 하셔가지고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 시험 대비를 좀 하시면 방향성을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월 달은 방향성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은 1, 2월 달 바탕으로 해서 좀 공부들을 덧붙여 나가시고, 예, 그런 과정을 좀 밟아 나가시면, 이 시험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한 1년 내지는 2년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해요. 제 안타까운 친구들이 다른 지역 가면 합격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지역에 원서를 넣어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1년이나 2년이면 대부분 합격선 근처에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 무조건 암기를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다 보면 이제 노량진 학원 강의가 제일 나쁜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주입식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럼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근데 무조건 외우는 공부는 나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념을 암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공부를 단순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단순화를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좀 따라와 주시고, 그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 1, 2월 달에는 제발 부탁인데 서브노트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예, 제가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1, 2월 달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서브노트 작성을 하면 작성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보면 서브노트 작성했다고 하니 1, 2월 달부터 막 욕심을 내요. 그럼 서브노트를 막 잔뜩 만들어요. 그런데 만들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지 마시고 1, 2월 달은 최대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책을 회독수를 읽을 수 있는 만큼 여러 번 읽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예를 들면 이제 책을 딱 펴놓고 28페이지가 있는데 28페이지를 내가 통째로 외우겠다. 그래서 연습장 펴놔놓고 열심히 적어가면서 서브노트 작성해가면서 외우면 진도가 안 나가요. 네, 그렇게 하시면 1회독조차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뭘 하셔야 되냐면 눈에 계속 익히는 거예요. 책장을 계속 넘기면서 읽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계속 체크하시는 거죠. 체크하시고 이 내용이 뭐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회독수를 최대한 늘리세요. 그래서 많이 볼 수 있는 만큼 읽으세요.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3, 4월 달부터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서브노트 작성하기 제일 좋은 건 최소한 7, 8월이나 5, 6월 달쯤 돼야 돼요. 그럼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서브노트를 작성할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서브노트를 만들게 되면 책이 되죠. 예, 책을 복사한 거나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공부를 노동처럼 하시면 안 돼요. 공부하고 노동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도 일종의 노동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노동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노가다처럼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공부는 말 그대로 공부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일단 감안하시고 일단은
제가 매번 이제 하는 이야기지만 수업은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예.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려면 여러분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예, 저를 무서워하거나 제 눈을 피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예,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오늘 나눠드렸던 자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법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아마 주변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 아마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교육 내용학에 대한 출제 경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트에 집중되어 있지 안 나오는 파트에 거의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법학의 범위는 법학과 관련되는 책이 지금 현재 교과서에 가까운 책이 없다 뿐이지 사실은 출제 범위는 넓지 않다. 그래서 제시해 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전에 이제 이걸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 법교육학 입문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쓴 책이기도 한데 문제는 그 법교육학 입문이 이제 여러 사범대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쓴 책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출제 범위를 어느 정도 정한 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물고 뜯는 사람들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 재판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 범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누구보다도 일단 제가 정확하게 잘 압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평가원의 뭐 연구원들도 잘 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무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직접 제가 거기에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양력 같은 데 보시면 제가 법교육학회 이사로 있는 것도 아마 확인이 되실 거고요. 물론 근데 이제 실명은 이유로 치면 안 됩니다. 이율이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밝히냐면 자꾸 학생들이 찾아봐요. 찾아보는데 이율이라는 이름이 없는데 자꾸 그래요. 장애 없죠. 그건 제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율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은행 이자율밖에 안 나옵니다. 은행 금리 뭐 이런 거 나오니까 검색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학교에 이제 대학원생들 제자들이나 아니면 학부학생들 제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제자들이 이제 이 강의를 또 듣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안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바로 들통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출제 범위는 넓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된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정리반 교재하고 참고 교재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기 보면 이제 교과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추가를 한다면 뭐 한국인의 법과 생활 같은 책도 있어요. 그걸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데 그런데 한국인의 법과 생활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전법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그걸 꼭 읽어야 된다 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그건 다 정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전법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하고 법학 통론하고 제가 예전에 썼던 법교육학 입문책하고 그 책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책을 가지고 일단 먼저 일단은 집중해서 좀 해독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일정인데요. 중간에 이제 그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설 연휴가 있는데 설 연휴 때는 아마 휴강을 아마 하게 될 거고요. 대신 이제 수업은 가급적이면 한 7주 정도 일단 끝낼 겁니다. 7주 정도 끝낼 건데 만약에 못한다면 중간에 아마 한 30분, 1시간씩 수업을 조금씩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봐서 3월 1일에 보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한 중간 정도, 한 1월달 지나고 나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교육 내용 주제 요약 부분인데 일단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간단히만 좀 이야기를 합시다. 법의 기초 파트에서는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기능이나 목적, 법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법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게 법의 기초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경제학 공부하시면 그게 있죠.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일단은 보면 법학 원론에 해당되는 파트가 법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학도 보면 교육학 개론이 있잖아요. 그 개론에 해당되는 파트가 법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의 기초 파트가 끝나면 각 개별 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있습니다. 그죠? 헌법에는 보통 보면 미국 헌법도 있고 우리나라 헌법도 있고 각 나라마다 전부 다 헌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 전체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국가 전체와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는 법이 헌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고 나면 혁명이 발생하면 체제가 붕괴됐잖아요. 그럼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들 때 국가 전체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국가의 최고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이제 헌법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법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 행정법인데, 행정법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식품위생단속 같은 거 있죠. 행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단속 같은 거 있죠. 행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하는 법들이 있죠. 역시 행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분들은 군대 오라고 하는 병역법이 있잖아요. 그 병역법도 역시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고 집행하는 법이 행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잘 아시죠? 우리가 매번 보면 저녁에 뉴스를 딱 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늘 무슨 범죄가 있었고 사건 사고를 막 다루잖아요. 그 사건 사고가 다루는 법들이 전부 다 보면 형법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이라고 하는 거,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민법은 뭐죠? 오늘 또 여러분들은 민법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하고 오셨죠.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며 운송 계약을 맺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우리들이 대부분 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부분 행위들은 민법적 행위들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사법적인 관계를 다루는 것들이 민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최저임금 관련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 근로계약, 그 다음에 편의점 알바, 이게 전부 다 뭐냐, 사회법이 적용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보장, 이것도 역시 사회법이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약자, 그 다음에 사회적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도 소비자법, 그것도 역시 사회법입니다. 왜 그렇죠?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의 약자는 누구죠? 예,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경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법 같은 것도 사회법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회법에 또 대표적으로 이제 시사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거 있죠. 요즘에 공정거래위원회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것들을 부당 계약 맺는 거, 불공정 계약 맺는 거, 이것도 역시 뭐냐면 경제법에서 규율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회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국제법인데, 국제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마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FTA. 그 국제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조약. 그 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놀고 있는 관습법. 이게 전부 다 국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제일 중요한 거는 헌법의 내용에서 보면 헌법재판제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행정법은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나옵니다. 행정법은 기본적인 논리들만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거의 한 3년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될까 말까요. 그래서 보통 보면 주기적으로 보면 한 3년에 한 번. 보통 대부분 나오면 사회법이 나오고, 사회법이 안 나올 때는 보통 행정법이 나옵니다. 나중에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법은 해마다 꼭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법도 해마다 꼭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은 2년 단위로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는 헌법과 형법과 민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험 만약에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5과목이잖아요. 그죠? 교과 교육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뭐가 있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시험에서 일단은 이게 5과목인데, 합격 전략은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웠습니까? 정치를 전공하신 분은 정치는 무조건 만점. 경제를 전공하신 분은 경제는 모든 문제 맞추고. 근데 합격 전략의 제일 중요한 과목은 비중은 교과 교육론입니다. 일단은 교과 교육론이 일단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출제 범위가 제일 확실하고 기출 문제가 누적된 게 많기 때문에 교과 교육론이 실수를 하게 되면 합격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런데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법은 많이 나와봐야 4개에서 5개예요. 정치는 몇 개 나올까요? 정치도 제일 적게 나올 때가 4개고 5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는 그럼 몇 문제 나올까요? 이것도 역시 4개에 5개예요. 이것도 4개에 5개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하고 정치에서 만약에 이번에 5문항씩 출제가 됐으면 경제하고 사회문화는 4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 20문항 중에서 5문항, 4문항을 빼고 나면 이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교과 교육론이에요. 점수 비중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고 나머지 전공 4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단기간에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좀 잘못된 오류가 한 가지 있는데 경제는 해도 내가 안 되면 포기해야 돼요. 2문항 맞추고 나머지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다른 데 더 시간 비중 투자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중요한 게 수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이 중요하잖아. 합격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 비중을 그러면 이제 시간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적으로 따져야 되는데 자꾸만 안 되는데 막 미친 듯이 막 시간을 쏟아붓죠. 그럼 나머지도 막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돼요. 5, 6월달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시험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 거는 이게 가장 1차적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략 과목은 3과목 정도를 두고 한 과목이 들쑥날쑥하는 경우에는 한 과목은 반타작만 해야 되지. 차라리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시간 배당을 잘 하셔야지 1년 동안 합격을 하시는데 시간 배당을 잘못하시게 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1년 동안에 시험 공부를 잘못한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학원에 와서 강의 듣죠. 그 다음에 또 스터디를 조직해서 스터디를 해요. 그 스터디 조직해서 학원에 가면 이제 강의 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터디 조직해서 또 교재 개론서 하나 또 선정하는 거죠. 단권화를 해야 된다는 그 말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보면 한 과목당 책이 2권 이상씩 돼버리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래 되면 1년 동안 절대 합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을 2권, 3권은 소화가 안 된다니까. 이거 복습 언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선택한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딴 게 아니고 집중해서 책 한 권을 일단 완벽하게 봐라. 세상에는 완벽한 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책 만들어 놓고 앞에 그 머릿말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수험에 가장 적합한 교재를 만들겠다라고 했지만 돌아놓고 보면 또 뭔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럼 또 이걸 보완해야지 그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한 책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하나를 완벽하게 해야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 때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책 저 책 다 봐서 어느 것도 소화가 안 돼버리면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1년 동안에는 계속 내용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시험장 가면 정확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현상이 이제 가장 나쁜 현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시험에 합격한 제자죠. 졸업과 동시에 졸업하면서 바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거의 공부를 제일 안 하기로 소문났어요. 그래서 전부 다들 그것도 알아요. 엄청나게 공부도 안 하고 돌았다는 사실을. 근데 이 친구 합격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아는 거는 별로 없었는데 아는 것만큼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운 좋게도 지가 아는 것만 다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백과사전도 아닌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쭉 누르면 음악 나오는 주크박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거는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합격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마치 보면 내가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책을 받고 저 책을 받고 이게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중요 안 하거든요. 이거 싸그리 무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집중을 하셔가지고 회독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그 회독수에 따라서 내가 책을 단순화시켜 정리를 하고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을 꼭 주의를 좀 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단 공부는 단순화시켜서 해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책은 무조건 일단 한 권을 잡았으면 그 한 권을 마스터할 때까지 절대 다른 책을 보지 않는 걸로. 그 다음 1, 2월달은 회독수를 무조건 늘려라.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만큼 편하게 읽으세요. 막힌다 이러면서 그게 고민하고 있지 말고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거.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막히는 부분은 현재는 아직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자꾸 보다 보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편안하게 뛰어넘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정신병 걸립니다. 제가 예전에 논문 쓰다가 석사 논문 쓸 때였는데 석사 논문은 하우마스를 가지고 논문을 썼거든요. 하우마스 논문을 쓰는데 하우마스의 그 책 내용이 하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우마스가 도대체 이건 뭘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 고민하는데 한 달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마다 걸었어요. 잠이 안 와서. 근데 이게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문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막 고민하고 붙잡고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점차 내가 고민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일단은 책을 읽을 때 편하게 읽자. 회독수 좀 늘리자. 그 다음에 5, 6월달 될 때까지는 서브노트를 하지 말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고 1, 2월달의 목표는 무엇이 중요한지 시험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정하는 게 목표니까 일단 거기에 충실하게끔 1, 2월달의 시간을 좀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강의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던 대로 정규 강의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복습 내지는 보충 아니면 예습으로 활용을 하시라고 온라인 강의를 일단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특강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시간은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일단은 편안하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 상담도 할 테니까 충분히 그 시간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편하게 하시고요. 한 일주일 정도 공부했던 걸 일단 복습 삼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것저것. 뭐 경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사회 문화를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확인들 좀 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자, 이제 법교육 내용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당일 사례 중심으로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일단 전개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라 할 거냐면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 파트에서 시험에 무엇이 출제가 되었는지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게 뭔지 먼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해 좀 정리하는 걸로, 그런 방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파트는 법의 기초부터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죠? 법의 기초 파트에 거기 넘겨보시면 아마 개관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개관 설명은 그냥 가볍게 읽고, 아,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가벼이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섹션 1에 보면 법의 의의와 이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출제가 된 파트를 먼저 정리를 하자면, 법은 사회규범입니다. 법은 사회규범인데, 그 사회규범이 가지는 특성은 뭐냐면, 명령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요. 이게 바로 강제규범이죠. 그래서 29페이지 맨 하단에 3번이 일단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강제규범으로서의 법의 구조입니다. 예. 책을, 29페이지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2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강제규범의 법의 구조. 일단 이 부분이 파트가 출제가 됐으니까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 파트에서 출제가 된 게 어디에 있냐. 법의 이념은 법이 지향해야 되는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법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느냐. 이걸 가치를 말하는 건데, 이 가치와 관련되는 부분이 출제가 됐던 거는 33페이지에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한목적성,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출제 비중이 컸던 거는 법적 안정성이었어요. 네, 법의 기능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생활에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게 34페이지에 맨 밑에 보시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의 요건 3번이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에 법의 효력이 있고, 법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 미치느냐, 언제까지 미치느냐, 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출제가 된 적이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가시면 법원과 법의 체계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출제가 됐던 거는 44페이지에 불문법이 있고, 불문법의 의미, 그 다음에 불문법의 유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있죠. 관습법.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정법 체계로 가셔가지고, 거기 보면 처음 주제가 뭐냐면 자연법과 실정법입니다. 자연법과 실정법에 보면 46페이지. 거기에 출제가 된 게 뭐냐면 맨 하단에 3번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이걸 좀 잘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4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3번 국제사법이 나옵니다. 그죠? 국제사법. 거기 보면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국제라고 하는 거 말고 사법에 보시면 사사로울 사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제사법을 기입형으로 출제하는 것들이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사법, 사회법 나오지는데 아직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부류들은.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법의 적용과 해석이 나옵니다. 이제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법의 적용은 당연히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거죠. 사건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사건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해석을 통해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출제가 됐던 게
어디가 출제됐냐면 54페이지에 올해 문제에도 출제가 됐던 거죠. 5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무리 해석과 논리 해석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출제가 된 게 논리 해석의 유형 3번에 유추 해석하고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유추 해석, 그 다음에 55페이지 맨 위에 물론 해석, 당연 해석.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이 확정이 되면 그 사실에 법을 적용을 하는데 먼저 법을 적용하기 위해 사실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 사실을 확정하는 방법이 56페이지와 57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실 확정의 방법에 보면 56페이지 맨 하단에 사실 확정의 방법, 증거, 추정, 간주라고 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추정과 간주에 해당되는 제도, 그 다음에 개념을 물어봤던 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라고 하는 걸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5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증거가 나와 있고 기억, 니언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증거재판주의 있죠. 니언에. 그 니언의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재판의 대원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법의 기초 파트에 출제가 된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체크한 부분, 그 부분이 일단 출제가 됐었다. 예, 이렇게 보시고 그 부분만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예상되는 부분들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크게 이 파트에서는 예상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변형이 되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건 출제가 된 것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법에 의한 이념부터.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정치학을 위해서라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갔죠. 그런데 이 인간들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집단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가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단에 모여있는 공동체, 국가, 여기 모여있는 인간들은 전부 다 동일한 인간이 아니죠. 전부 다른 인간들이에요. 가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집단들이 모여 사는데 이 집단들 속에는 다른 인간들이 모여 사는 거죠. 이 다른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갈등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남의 물건을 뺏거나, 그죠?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와 같은 각종 범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과 범죄가 발생하니까 사람들은 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범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해결 수단이. 이걸 하기 위한 해결 수단으로 만들어지는 게 두 가지인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치고 하나가 무엇이냐면 법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사회 규범이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만들어졌냐?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예요. 갈등을 해결하고 범죄를 해결하고. 그래서 결국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수단입니다. 정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이거는 타협의 방법이죠. 타협의 방법입니다. 그죠? 일단 타협을 한 다음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 방법이 필요했고 그 해결 방법이 바로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해결을 어떻게 하실래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A가 B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하고 B가 서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둘이 헤어져야 되는데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죠? 50대 50? 아니면 4대 6? 6대 4?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해결 기준, 방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해결 기준과 방법의 대원칙이 뭐냐면 정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술을 먹고 운전을 했는데 A는 1년간 운전면허 정지. 그런데 B는 어떻게 했냐면 운전면허 정지도 아니야. 운전면허 박탈인 거죠. 그럼 이 법은 공정합니까? 공정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이 법다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되느냐? 공정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는 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불만이 없을 만큼의 평등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게 뭐냐면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법의 어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법이라고 하는 건 정의롭고 공정한 법칙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법칙이라는 말은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사람이 개입을 합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에 대해 사람이 개입을 해요?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법칙, 사회규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 주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사회규범의 특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방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자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그 구성원들은 전부 다 법에 따라 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종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일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준법 정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번과 관계되는 게 바로 뭐냐면 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준법.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특성은 또 뭐냐면 사회성과 조직성을 가집니다. 사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기도 합니다. 사회가 그냥 생겨 먹은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다 칩시다. 아버지는 아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먹여 살려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일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먹여 살리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노년이 돼서 돈을 못 벌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법을 통해서 생활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조직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오른쪽 통행해야 된다. 요즘에 거의 사람들 오른쪽 통행하는 사람들 거의 없던데 제가 볼 때 MB가 너무 싫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른쪽 통행을 안 하는 거겠지. 그런데 어쨌든 오른쪽 통행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 반드시 운전을 할 때 어느 쪽 방향 운전해야 될지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형태,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은 또 명령이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성격을 가지냐면 강제 규범적 성격을 가져요.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강제 규범적 성격을 가진다는 말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물건을 훔치지 말라. 전부 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 규범인 거죠. 행위를 규율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스스로 도둑질을 안 하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법경찰관이 있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있어서 도둑질 하는 놈을 잡아들여야만 애들이 도둑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법을 적용해서 뭘 하죠? 따져줘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재판이죠. 재판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어떤 단계를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범죄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를 하고 나면 공소를 제기하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고 나면 재판을 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죠? 여기에 전부 다 적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해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정해놨죠. 행위규범입니다. 그죠?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는 이 관계가 뭐죠?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쁜 짓 하는 놈들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죠? 나쁜 짓 하는 놈 잡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조직규범이에요.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 거죠. 재판규범입니다. 그래서 강제규범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는 법의 구조는 행위, 조직, 그 다음에 재판규범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 뭔가요? 도덕의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보장법이라는 데 보면 나와 있죠. 사회보장법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최저 생활 보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뭘 만들어놨냐면 기초수급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놨어요. 도덕에서 보통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돌봐야 한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 명령적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법은 강제적 성격을 가집니다. 사회약자 돌봐야 한다. 돌보고 계시나요? 안 돌봐도 아무도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도덕은 결국 무슨 문제냐면 명령이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강제할 수 있고 복종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인권에 상징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혹시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아십니까?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죠. 그런데 이 킹 목사 이분이 지금 현재 흑인 인권을 위해 전개했던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왜 한 거죠? 인권을 위해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그 당시의 명령이었던 이 법은 흑인을 차별하는 법이었죠. 그러니까 명령은 부당할 수도 있어요. 정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덕은 오로지 정당한 거죠. 그럼 그 정당한 걸 표출하는 방법은 행동을 나서서 때입니다. 그 행동을 나선 결과가 뭐냐면 시민불복종 운동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했다. 프랑스 대혁명이 왜 발생했죠? 절대군주가 자유를 탄압을 하고 평등한 대우를 안 해주고 부당했다는 거잖아.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지 않는 것, 이게 부당했다는 거예요. 국가의 명령은 부당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프랑스 시민들은 뭐로 나선 거죠? 혁명으로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도덕은 정당하다고 하는 믿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출되었을 때 도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법은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국가가 명령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때 말하는 명령은 무엇에 가까우냐면 이게 바로 실정법입니다. 도덕은 어디에 가까우냐면 자연법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당하다고 믿었던 거죠. 도덕이 그런 겁니다. 좋다고 생각했던 거, 오랫동안.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이고,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국가가 사람들에게 내리는 명령이죠. 요즘에 이 실정법과 자연법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옛날 그 그리스의 비극으로 꼽히는 안티고네 사례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안티고네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여성입니다. 안티고네가 삼촌의 명령을 어깁니다. 어떤 명령을 어기냐면 자신의 오빠가 권력 투쟁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요. 삼촌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까마귀 밥이 되도록 들판에 시체를 그냥 버려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시체를 거두어 들인 자는 처벌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티고네가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어기면서 오빠의 시체를 거두어서 다시 분묘를 만들어줍니다. 장례를 치러준 거죠. 뭘 어긴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실정법이고. 그 다음에 안티고네가 삼촌 앞에 잡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의 명령이 하늘의 뜻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는 하늘의 뜻이 좀 더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뜻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부 다 교회에 이제 가시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늘의 뜻.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거 이걸 위에 둔다는 이야기가 왕의 명령보다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대체적으로 모든 인류는 자연법이 실정법보다 우월하다는 생각들이 여기서 딱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티고네는 뭐에 상징이 되냐면 바로 행동으로 옮겼잖아요. 그 믿음을. 바로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취급됩니다. 아시겠나요? 문학적인 사례에서. 자, 그래서 실정법 대 자연법의 관계는 일종의 법과 도덕의 구별, 이것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일단 없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법의 기능입니다. 법의 기능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분쟁 해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질서 유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공익과 공공복리를 추구합니다. 네 번째는 정의와 인권을 수호합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분쟁은 어떤 게 분쟁이죠? 분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분쟁 같은 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률이 날치기 통과됐잖아. 그럼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거죠. 서울시하고 인천시 사이에도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싸고 쓰레기 매립장을 둘러싸고 인천에 있거든요. 서울시의 쓰레기를 인천에 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이제 이것에 대한 관리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분쟁이 발생해요. 그럼 이 분쟁 발생할 때 이걸 무엇을 해결하냐? 헌법으로 해결하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밤마다 윗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10시간 넘어갔는데도 음악 소리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울고 그 다음에 웃음소리 들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분쟁입니다. 층간소음 분쟁.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해결하는 게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 분쟁은 국가기관들 사이의 분쟁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도 있고 국가기관과 사람 간의 분쟁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또 세금을 내라고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여서 한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분쟁 해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질서 유지입니다. 그죠? 평화 질서 유지는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시법 같은 경우,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내란죄. 그 다음에 외환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내란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 내란 선동죄로 처벌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통진당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평화 질서 유지 차원에서 법이 집행된 겁니다. 공익과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법은 어떤 법들이 있나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법 중에 노동법들이 있죠. 소비자법,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자꾸 입에 익히셔야 돼요. 영어 단어 그냥 입에 익히듯이 계속 입에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률 용어는 생활 용어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그 중요한 법들을 자꾸만 입에 익히세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네 번째 정의인권수호입니다. 정의인권수호는 방금 이야기했던 헌법 이야기도 있었죠. 헌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권 수호를 위해서 담당하는 기구가 있죠.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법과 관련되는 기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법의 기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이념 파트 들어갑니다. 자,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법은 과연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그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정의, 그 다음에 하나는 한목적성, 그 다음에 하나는 법적 안정성이다. 자, 이걸 잠시 쉬었다가 31페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